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일생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미국 유학을 하고 돌아오셨죠. 돌아오시자마자 박근영 영예가 이제 탄생하는, 그래서 장군의 딸이 탄생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 유학으로 돌아와서 이제 준장 때, 별 하나죠. 준장 때의 그 일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내일 저희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신년 첫 집회이고 또 오래간만에 이제 정식 태극기 집회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지금 소용돌이 치는 중대구제 선거가 나오고 이제 체제가 변화가 되는 아주 이런 또 5월 달부터 3월 달부터는 4월 달부터는 이제 민노총이 또 대대적인 춘투를 또 한다고 그러고 이런 이제 아사리판의 정치판을 예상하면서 우리들의 이제 결집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때에 태극기 집회가 내일 12시에 서울역에서 있고 그리고 2시에 행진을 통해서 용산까지 가서 용산에서 2부 집회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방송 리뷰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정권들이 집권 초기에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집권 초기에 국민의 지지를 열망을 얻어가지고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도 바로 문재인 이재명을 두드려 잡아야죠. 그런데 지금 8개월까지 지금 이렇게 오리무중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문재인 이재명 구속 얼마든지 지금 구속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국정농단이라는 걸로 후다다닥 촛불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여적죄, 국채훼손, 국기문란, 국정농락 하는 이런 그 상황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대대적인 집회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그 아스팔트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또 합창단을 만들어서 같이 우리 동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독립군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가를 준비를 했는데 이 독립군가는 여러분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화면 사진 하단에 자세히 좀 설명을 했는데 이 독립군가는 원래 1865년 바로 북군 미국의 남북전쟁 때 북군이 조지아를 침공할 때에 그때 이제 남북전쟁의 결정적인 승리의 계기가 됐던 그 조지아 전투에서 사용했던 그 행진곡 그 군가가 바로 유명한 Marching Through Georgia라고 하는 그런 곡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곡이 다양한 가사로 불려져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유명한 노래인데 바로 아시는 대로 1905년 을사늑약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뺐죠? 외교권을 뺐죠. 외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뺏은 게 1907년도에 이제 군대를 해산해서 군대 조직을 해산해서 그래서 건국 이후에 우리 국군 창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1910년도에 완전히 한일 병탄을 하면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이제 만주와 이런 데로 망명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이 조지아 행진곡하고 또 이 조지아 행진곡은 특별히 이제 선교사들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곡이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독립군 가사를 붙여가지고 독립군가를 이제 불렀던 그런 유명한 곡입니다. 자, 제가 박정희 대통령 청년 시절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941년 박정희 청년이 김구 상해 임시주석의 밀령을 받아가지고 밀사를 받아가지고 김학규 장군을 통해서 광복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의 이제 권유를 받아가지고 만주 신경군관학교에 늦은 나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41년도면 24살이거든요. 근데 자기 동기생들은 19살, 20살 갓 이제 고등학교, 고급 중학교죠. 졸업하고 온 애들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선배들도 나이로는 실질적으로는 다 후배들이죠. 그때 이제 박정희 청년이 그때 비밀리에 이제 조선 생도들하고 또 먼저 군인이 된 이제 백선엽, 또 정일권, 또 김백일 이런 청년들하고 비밀리에 모이면 박정희 청년이 형님들 이 노래 아시오?
그리고 가르쳐준 노래가 바로 양양가와 독립군가입니다. 그렇게 전수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독립군가는 이제 광복 후에 이제 이명문 시대에 졌고, 이제 양양가가 군가로 불려졌다가 6.25 기습남신 때 낙동강 방어정선에서 이제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충정가라고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 다음에 69주년 광복절 그 기념행사 때 최초로 국가급 행사, 광복절이면 국가적인 행사 아닙니까? 그때에 바로 이 독립군가를 공연하고 또 이 독립군가를 이제 재창하게 된 것을 관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 오른편에 앉아 있는 분이 제 19대 20대 광복회장입니다. 박유철이라는 분인데, 이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종북좌파가 들어서면서 이 다음 21대가 누군지 아시죠? 자, 이 박유철이라는 분이 누구냐? 바로 박기창이라고 하는 흥남철수작전. 우리 흥남철수작전 하면은 현봉학 의사, 현봉학 대위만 기억하는데 알몬드 장군, 사실 1군단 부군단장이었던 박시창 대령, 그 당시 대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밀명을 받아가지고 이 함경도 지역의 기독교인 이 9만 명을 탈출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역할을 한 이 박시창 장군의 아들입니다. 근데 박시창 장군은 또 누구냐? 바로 상해 임정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상해 초대 임정 대통령을 하다가 워싱턴 군축회의에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대 대통령이 바로 박은식 선생인데, 박은식 선생의 아들이 박시창이고 그 손자가 바로 박유철입니다. 그래서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17대 광복회장이 김국주라는 분입니다. 김국주라는 분이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제 역사글을 많이 올리면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고 글도 써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바로, 그 다음 사진 보면 이분이 바로 광복군 제3지대 제2구대의 대원이었었어요. 그때 박정희 중위는 제2중대장이었고 이주일 중위는 제1중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태극기를 보면 이게 바로 1946년 1월 20일 날 제3지대 김학규 장군 밑에 제2구대장 문수일이라는 일명 이제 문흥명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영전을 해서 환송식을 할 때 그 기념으로 이 태극기에 이제 대원들이 사인을 했는데, 그 유명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태극기, 그 빨간 태극 오른쪽에 자립자예, 박정희 중위의 친필로 보이는, 그래서 박사가 써지고 정자 박일로 보이는데 그 이후 글자가 이제 지워졌잖아요. 그랬고, 그 다음에 김국주 대원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빨간 그 태극 윗부분에 거꾸로 쓴 글씨에 그 한문으로 열렬한 혁명의 투사가 되자. 이분이 바로 김국주라는 분이 바로 놀랍게도 박정희 그 이중대가 같이 있었던 분이죠. 그리고 그 직전에 18대 광복회장인 김영일 대원도 화북방 남미라고 하는 그 한문으로 여기에 쓴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우리의 이제 투쟁 열기를 이 독립군가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참 이런 역사적인 뿌리와 역사가 있다. 제가 이걸 먼저 알았으면 김국주 어르신이 2021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제가 미리 알았으면 그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서 이런 좀 증언들을 좀 듣고 했으면은 역사 교육에 더 큰 참 보람이 있을 뻔했는데, 백선엽 장군도요, 제가 귀국해서 몇 번 만나려고 했는데 그 당시는 이미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셔가지고 용산 그 정전기념관에서 사무실이 있으시지만 만나뵙지 못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백선엽 장군도 자기의 역사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도 날짜를 틀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진을 잘못 오류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평양 탈환 작전 때 1사단 방문한 거를 그 역사적인 사진인데 바로 1950년 10월 29일 날 평양을 방문했을 때 1사단을 방문한 사진인데 그게 1951년 2월 달 충주에 1사단 방문한 걸로 잘못 알려졌 거를 제가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백선엽 장군하고 이제 생생한 그런 역사적인 증언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그런 역사적인 좋은 팩트의 증언이 있으면 많이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 우리 이 합창단이 독립군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박정희 장군이 이제 준장이 진급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포토베닝에서 그 훈련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보여주면 자. 무슨 사건이 있었는 거 아니? 자, 아시아 최초로 일군 사령부가 창설이 됩니다. 1954년 4월 12일 날 창성식 사진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 해산했는데 군대가 없던 신생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통해서 참 이승만 박사가 아시아 최초로 일본군까지도 군단급 부대까지는 있었지만 정식 군사령부 이 부대가 야전군이 없었는데 미국에만 있는 이 군사령부 야전군 편제를 아시아 최초로 이제 창설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강의 지금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 구멍가게 하나 차리는데도 얼마나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아시아 최초로 일군 사령부를 창설한다. 그 밑에 4개 군단이 있고 그 밑에 12개 사단이 있는 야전군을 창설한다. 이거를 다 거저했다는 거예요. 거저. 이 일군 사령관을 일군을 차려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 자원, 물적 자원, 무기 뭐 엄청나죠. 이걸 다 끌어들여 가지고 일군 사령부를 창설한 사건이 이승만 박정희 준장이 미국 간 사이에 일어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군 야전군을 창설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효를 써줬죠. 그래서 소향무적.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부대, 어떤 적이든지 어디서든지 이기는 부대. 그래서 일군 사령부가 창설을 하고 이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일군 사령부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백선엽을 사령부 사령관으로 그러니까 직책적으로 이제 났잖아요. 그래서 인물을 줘가지고 이제 창설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다음 사진 보면 바로 왼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그 왼쪽에 선글라스 쓰고 써 있는 분이 바로 이게 육군 참모총장 이형근 대장입니다. 그래서 백선엽 육군 참모총장이 일군 사령관이 되면서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이형근 대장이죠. 군번 1번이죠. 영어를 잘하셨기 때문에 군영 읽으면서 군번 1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군 사령부를 처음으로 창설하니까 당연히 미군이 도와줘야죠. 그래서 이 미국의 교육 훈련의 대가인 브루스 클라크 중장이 식군단장을 하면서 이제 일군 사령부를 다 창설하게 되고요. 참 박근혜 대통령이 참 대통령이 계셨으면 참 기적적인 얘기가 많이 있는데, 자, 여러분 에브라함스 대장이 얼마 전에 탄핵 이후에 에브라함스 그 대장이 미 8군 유엔군 사령관으로 유엔군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에브라함스 대장이 에브라함스 장군 아버지가 이때 육군 대령으로 일군 사령부 창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베트남 사령관 되고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 됐을 때 197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만나십니다.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만나시고 그 아들 에브라함스 미 8군 사령관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어야죠. 그래 우리나라에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종북 좌파놈들하고
탄핵 배신 세력이 탄핵을 시키는 바람에 에브라함스 그래서 우리가 에브라함스 그 대장 올 때 우리가 환영식도 하고 환영 집회도 하고 제가 스크린에다가 띄워가지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그 강의도 하고 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클라크 미국의 최고의 교육 훈련 전문가 클라크 장관하고 에브라함스가 대령 때 참모장으로 와서 탱크전의 대가기도 하죠. 탱크전의 대가. 그래서 일군 사령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입니다. 자, 박정희 이제 준장이 귀국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다른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게 바로 박정희 장군이 타고 온 미국의 수송선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돌아오시면서 제주도를 그리고 스케치를 하셨는데 연도를 단기로 4278년도라고 잘못 쓰셨어요. 4287년입니다. 1954년이죠. 근데 4278년. 그래서 194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해방 때 뭐 돌아오시다가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날짜도 안 맞죠. 박정희 청년은 1946년 6월 달에 미군 수송선을 이제 타고 오시는데 그럼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는 이제 거잖아요. 역사라는 건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팩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역사는 과학이에요, 과학, 수학이에요. 정확한 시간과 날짜와 인물과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범죄 수사하고 똑같습니다. 검찰은 역사가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조그만 단서를 가지고 진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조그만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그 사진에 얽힌 인물, 배경, 시간, 연도, 사건을 해석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범죄 수사하는 것 같고요. 꼭 이 검찰이 조그만 단서 하나를 가지고 진실을 찾아내는 게 역사더라고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자마자 이제 박근영 영예가 이제 탄생을 하고 그리고 오자마자 가기 전에 2군단 최초의 2군단 재창설하면서 포병사령관을 했다 그러잖아요. 최초의 포병사령관. 그리고서는 이제 3군단 또 재창설할 때 또 포병사령관하고 미국 유학을 갔는데 오자마자 2군단 백선엽 군단장 후임으로 장도영 중장이 군단장이 되면서 미국에 오자마자 포병학교 유학을 받고 온 박정희 장군을 포병사단장으로 다시 이제 영접해 이제 모시고 이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월 18일 날 광주에는 포병학교 이 교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포병학교 제6대 교장으로 부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10월 18일인데 여러분 보시면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 참인데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아마 보이직이고 그분의 왼쪽 우리가 보기 오른쪽이죠. 그분의 왼쪽에 아주 작은 체구의 쥐봉을 들고 있는 분이 이제 박정희 포병 사령관 제6대 교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병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포병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포병 사령관 또 포병 천재 나폴레옹 왜 유럽을 순식간에 제패하게 된 게 이제 포병 기동포병 작전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면 포병의 모토가 뭔가니 알아야 한답니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참 이 포병이라고 하는 고도의 그 정확성과 신속성을 갖춘 이 포병 무기를 다루려면 알아야 된다. 그래서 포병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 포병의 제1대 사령관이 그 유명한 신웅규 대령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안흥기에서 그 고고도 미사일 쐈죠. 그 고고도 미사일의 시작이 바로 이 신웅균 포병 제1대 포병학교 교장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고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죠. 그 국방과학연구소의 초대 소장이 누구냐? 신웅균입니다. 그래서
선배지만 신흥균이 선배지만 포병 선배고 포병 천재이기 때문에 이 포병의 기술, 결국 포병의 기술이 뭐로 나갔어요? K9 자주포입니다. 수출 1호, 세계 1호. 그리고 거기서 발전한 게 뭐예요? 유도탄이잖아요. 그래서 4년도인가에 그 안흥리에서 최초의 그 백곰 미사일 성공하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또 현무가 성공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고고도 미사일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 시작이 포병에서 출발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걸 성공한 게 국방연구소잖아요. ADD. 그 연구소. 그 ADD의 초대 회장이 누구냐? 신흥균 장군이었다. 그걸 누가 임명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임명했다. 포병학교의 초대 교장은 누구냐? 신흥균 대령이었고 박정희 장군이 제6대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미국의 포병학교의 모토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케다트 포르투나 페르티스, 바로 기술이 요행보다 낫다. 그래서 포병은 요행을 바라는 무대가 아니라 정확하게 연구해서 화력을 이렇게 구사하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쟁에 총 맞아 죽는 사람보다 포탄 맞은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글쎄 그 비율이 한 100대 1 정도나 될까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다 엎어져 죽습니다. 왜? 포탄 맞아서 등에 맞아서 죽으니까. 정면에서 총알 맞아 죽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고 다 뭐야? 포탄 맞아 죽고. 특별히 이제 6.25 때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막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벤프리트, 포병 천재인 벤프리트가 포병 작전을 통해서 중공군을 작살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면 포병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동성이거든요. 기동성. 그래서 나폴레옹이 왜 순식간에 유럽을 제패했느냐? 그 당시는 기병 전투거든요. 말 타고 싸우는 이 기마부대, 기병대가 주 전투였는데 나폴레옹이 최초로 기동포병을 만드는 거예요. 즉 마차에다가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마차에다가 말을 연결시켜 가지고 말이 이 대포를 이끌어 가지고 빨리 정확한 지역에서 포를 장착해서 기마대에다가 포를 쏘니까 기마대가 작살나죠. 그게 바로 유명한 나폴레옹의 포병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기마대가 또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게 유명한 이제 영화 미라클이라는 영화 보면 미국의 유명한 미라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워터루 전쟁을 배경으로 한 건데 거기에 이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국의 기병대 프랑스의 포격을 쐈는데 죽은 줄 알았던 그 포병 장교가 그 수녀였던 여자가 그 성당에서 기도하는 순간 살아나잖아요. 그게 기적이라니. 그게 바로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 기동포병을 만들어서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의 그 어려운 과정을 진압한 게 나폴레옹이 포병을 통해서 그런 내란을 제압했던 거죠. 그래서 포를 그 파리 시내에 진입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5.16 혁명에 성공하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병의 두 번째 중요성은 정확성입니다. 정확성. 아무리 포를 많이 때리면 뭐예요? 엉뚱한 데 떨어지면 소용없잖아요. 정확한 데 떨어져야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확성을 계산하는 관측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확성. 그래서 미국의 남북전쟁의 결정적인 승리도 바로 이 포병에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남쪽의 로버트 리 장군이라든지 웨스트 포인트의 최고 엘리트 지휘관들은 다 남쪽의 장군들이었어요. 그리고 북쪽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민병대 수준에.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에서 어려웠는데 어떻게 이겼냐? 그 대신에 북쪽 지역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최초의 신형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형포가 남북전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여러분 게티스버그 전투 아시죠? 그 게티스버그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역사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게티스버그를 직접 가봤더니 정말 과장에서 풀 한 포기 하나도 그대로 놔둔 거예요. 풀 한 포기 하나도 그 게티스버그 지역을 다 보존해 가지고 그 지역의 이제 역사를 다 기억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게티스버그에 갔더니 당연히 남북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 역할을 한 포를 전시해 놨죠. 내가 그 포에 가가지고 포 구멍에다가 손을 놓고 이렇게 만져봤어요.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미국인 부부가 눈이 동그라지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만지지 마시오, 뭐 이 기념품 같은 거 만지지 마시오. 그래서 그거 만졌다고 놀라서 오는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지 그 미국인 부부가 그 모습을 보고 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짜고짜로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라고 하더니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포는 그냥 직선포였거든요. 근데 최초로 북군에서 그 포 안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나선선을 만드는, 나선강 선을 만드는 겁니다. 포 안에다가. 그러니까 포 안에다가 선을 만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포탄이 정확하게 더 빨리 나가는 거예요. 이 회전력 때문에. 그래서 포탄 안에다가 이 나선을 최초로 만들어 그 선 하나 만드는 게, 그 포탄 안에다가 그 포대 안에다가 선 하나 만드는 게 그 강선 효과가 회전이 되면서 포가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날아가니까 남군을 순식간에 쓸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서 그걸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해본 거거든.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떻게 동양인, 한국인이 그 역사를 아느냐고 놀라면서 자기네들은 미국의 고등학교 역사 선생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역사 선생학교 부부라 자기네들도 알고 있는데 동양인이 거기다 손 놓고서는 그 강선을 확인해 보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정확성이 어디서 나오냐? 고도의 기술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포병 출신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이렇게 발전시킨 거죠. 과학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거는 포병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속성입니다. 여러분, 포는 때리고요. 장소를 이동해야 돼. 왜? 포를 때리면 그 포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때려버리면 이거 박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예요. 빨리 신속히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포라는 게 생긴 겁니다. 보통 트럭에다 끌고 다니는 견인포에서 아주 그냥 탱크처럼 쏘고 이동하기 쉽게, 그 기동성,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의 핵심은 바로 포병 전술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거다. 무슨 얘기냐? 경제에 있어서도 속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와 일본의 나고야 고속도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는 약 2년 조금 넘겨서 걸렸고 나고야 고속도로는 6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사비도 배 이상이 차이가 나죠.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 어차피 도로를 만들면 하자보수 공사를 해야 된다. 일단 최대한 날림 공사라는 건 이상하지만 최대한 빨리 경부고속도로를 놔라. 그러면 차량 유통과 물류 유통이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할 것이고, 발전하면서 하자 보수 공사하면서 도로 2차선, 4차선 넓혀도 된다. 그 원래 박정희 대통령은 8차선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김대중, 김영삼이가 뒤로 누면서 땅바닥에 뒤로 누면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4차선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4차선도 박정희 대통령은 포병의 이 신속성이 중요하다. 경제 신속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빨리 개통을 시켜서 물류를 유통시키고, 그러면서 화자보수 공사하면서 계속 늘려나가면 된다. 이게 경부고속도로의 핵심입니다. 포병 전술을. 그러니까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은요, 자기의 군사적인 지식을 경제에 이제 접목시키기도 한 그런 천재죠. 그게 이제 육군대학에서 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드디어 그 다음 사진 보면 드디어 이제 포병학교에서 군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휘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오사단장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1955년 1월 오사단장 83세에 오사단장에 임명이 된 오사단장 기념으로 이제
박정희 장군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많이 회복된 모습이 나오죠. 청년 시절의 참 고통, 참 감옥 생활 또 참 여러 가지 수치와 수모를 극복하고 그래도 이제 정식으로 사단장에 임명한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박근령 1년 됐으니까 2세가 됐죠. 그리고 박근혜 영예가 이제 3살 때 이제 5사단장으로 가서 인제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사실이 이제 그 당시 사단장으로 임명받은 1군 산하의 3군단 산하의 사단장들이 이제 신고식을 하는데, 자 왼쪽부터 보면 1군 사령관 백선엽 장군이 35세 때입니다. 35세. 그 옆에 구사단장 강태민 소장이 33세예요. 그러니까 33살인데 이미 별 2개예요. 그런데 그 옆에 제14장 김익열 36살인데 이제 준장이고, 그리고 박정희 준장은 이제서 38살인데 5사단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유명한 분이 정래역 제3사단장이 29살입니다. 29살. 군영 1기예요. 백선엽하고 군영 1기입니다. 근데 백선엽은 육군 대장이 됐고 나이 어리지만 이제 정래역이가 3사단장으로 29세. 거의 10년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걸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면은 박정희라는 인물을 정말 대단한 인내력. 저 10년 후배들하고 같이 살면서의 그 수치와 수모 다 극복하고 인내하고 한 그런 그 위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56년도 5사단장을 1년을 하고 난 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특무대장 김창룡 소장이 암살을 당하는 그런 불행을 당해서 참 박정희 장군이 애통해합니다. 왜? 자기를 살려준 장군인 중에 한 분이 김창룡 장군이고 후배지만 또 미국 유학 가는 것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 김창룡 암살 사건에 연루된 게 누구예요? 강문봉 중장이란 말입니다. 강문봉 아시죠? 제3군단장 때 박정희 장군이 사령관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강문봉 장군이 이제 이 연루되면서 예편되면서 야당으로 가면서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야당으로 정치적인 적이 되죠.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박정희 청년의 그 만주 신경군관학교 수석 졸업한 모습을 보고 만주 신경군관학교 가서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을 하고 육사 수석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장군도 먼저 되고, 그래서 군단장 때 그 밑에 박정희 준장이 포병사령관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예편되고 야당이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정치적인 참 안타까운 이런 그 관계가 되죠. 자, 유명한 사진입니다. 자, 영상 보여줄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자, 요게 1955년 11월 3일 날 인제 관대리에서, 요 사진 보고 영상 잠깐 볼게요. 요 사진 먼저 설명드리고,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3군단을 방문하면서 그때 5사단장이었던 박정희 장군하고 인사하는 장면을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제가 영상을 찾았어요. 놀랍게 영상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4년 인도네시아에 국빈 방문을 하셨거든요. 10월 10일 날. 그때 제가 이 사진을 캡처해 가지고 액자로 넣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 경호실을 통해서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경호실을 통해 가지고 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 보시는 사진인지, 그래서 자세하게 좀 알려달라고,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써서 또 보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참 찾으면 좋은데 사실 영상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군의 사율동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 건가? 정의의 날씨칼이 비끼는 곳에 이기는 너와 나로다.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예, 그래서 이때 전 영상을 보면 제가 그러니까 영상보다도 또 어떤 때는요 사진이 중요해요. 영상은 그쳐 지나가잖아요. 근데 영상을 캡처한 이 사진을 이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바로 정일권, 박정희 대통령과 동기동창, 이미 별내계 대장으로 육군 참모총장이었었고, 그때 이제 송효찬 1년 후배죠. 그런데 상군단장으로 이승만 박사를 모시고 이제 예하부대 방문 때 박정희 준장하고 악수하는 장면을 제가 캡처했는데, 이승만 박사님이 네가 미국 유학 잘 갔다 왔어? 네가 박정희야?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아주 요 사진 하나만 봐도요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의 위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을 키웠던 이승만 박사, 또 그리고 그 유업으로 한강의 기적을 완성했던 박정희 장군.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저기 경례하는 사진 안 들어갔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열을 받는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그 예하부대. 그때 이제 박정희 장군이 이제 경례하는 사진을 제가 캡처하는데 그게 이제 안 됐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리핑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브리핑하는 장면. 예. 그 전 사진이에요. 지금 화면 전 사진에. 그거 한번 더 고전 한번 더 눌러줘 보세요. 고전 하나 더 눌러줘 보세요. 예, 그거 이제 보셨죠? 이제 그 다음 사진. 예. 그래서 상군단 대표로 이제 브리핑하는 사진입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 이 지휘봉을 잡고, 큰 지휘봉을 잡고 이제 브리핑하는 게 이게 박정희 준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1956년 2월 17일 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2월 17일인데도 3군단 전 지역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약 300여 명이 이제 사상을 당하게 되는데, 불행한 거는 5사단에서 중화기 중대, 1개 중대 59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벙커 안에 있다가 폭설에 이게 무너지면서 그 안에 그냥 깔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요 뭐라고 역사가 이렇게 전승이 됐냐면 1개 중대가 전원이 죽었다. 근데 59명이다.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보통 1개 중대면 120명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1개 중대가 죽었는데 50명이 전원이 죽었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화기 중대라는 건 제가 이제 나중에 알아내고 이제 적은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역사학자도 이걸 발견한 게 없습니다. 자, 어떻게 발견했느냐? 제가 이런 역사 강연을 2015년부터 와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각 단체에게 하는데, 한 번은 원로 장로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 폭설 사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5사단 때 이런 폭설 사건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예편 심사, 엄청난 큰 사건이니까 이제 예편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장군 경쟁 진급이 치열해요. 흠이 없어도 장군이 될까 말까 한데 서로 막 이제 학벌, 지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데 뭐 이 정도 대형 사건이면 그야말로 예편 대상이죠. 그래서 예편 심사를 받게 될 때 그때 이제 이승만 박사가 두 번째로 결정적으로 살려주게 됩니다. 숙군 사건에 이어가지고 숙군 사건 때는 인재를 함부로 죽이면 안 돼, 살려, 그래서 살려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사건을 다 보고받고 이승만 박사님 뭐라 그러는 거니? 이거는 인재가 아니라 천재지변이야. 인재를 함부로 죽이면 안 돼, 살려, 그래서 살려줬죠. 그래서 오히려 박정희 장군은 이 사건을 잘 처리해가지고 오히려 충무무공훈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러나 또 대형 사고가 났기 때문에 또 문책을 받아서 5사단장에서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또 감동을 받은 사건은요, 자, 어떤 의미에서 지휘관 일생일대의 최대의 흠합니까? 자기 부대에서 59명이 죽었으니까 숨기고 싶겠죠. 놀라운 거는요,
박정희 장군이 사비를 들여서 보세요. 오른쪽에 순국 장병 충원비를 세웠죠. 그래서 이때 죽은 59명과 함께 폭솔로 죽은 오사단 전 장병의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바로 영현 명단, 그 나라를 지키고 훈련하다가 죽은 부하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의 명단을 다 적어가지고 충원비를 세웠어요. 야, 여러분 이 감동받으셔야 됩니다. 감동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제가 좀 성경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왜 다윗이 위대하냐? 여러분 일국의 왕이었는데 밧세바의 스캔들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잖아요. 그대로 기록하잖아요. 성경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허물이고 흠인데 다 숨기고 싶겠죠. 자기가 잘한 것만 하고 싶겠죠. 그런데 성경이 위대한 거는 그런 진실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장군이 이렇게 명단을 해서 충원비까지 세웠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때 그 충원 위령제 영상을 찾았습니다. 그 위령제 영상을 찾고 그 위령제 때 박정희 소장이 이제 단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절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또 거의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로 장로들에게 이 얘기를 막 하고서 끝났는데 한 장로님이 그 당시 한 70세 넘은 장로님이 저를 보더니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때 살아남은 중대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물어봤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일개 중대가 죽었는데 59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게 중화기 중대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중화기 중대, 이 중무장을 하는 중대는 60명이거든요. 근데 60명인데 자기는 그때 19살 소년병으로 사단으로 심부름하러 간 사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중화기 중대라는 거를 그래서 알았고 60명인데 한 명 살아남은 이유가 그 소년병이 사단에 일 갔다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사단장이 누군지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박정희 사단장이라는 걸 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갓 들어온 통신병 어린 소년병이 하늘 같은 사단장 모를 수 있거든요. 연대장, 자기 밑에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은 알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라는 건 이런 겁니다. 현장에 있었어도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왜곡이 된 거예요. 이 종북좌파들이 일부 자기만 경험한 거 가지고 이걸 확대하고 잘못해서 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종북좌파가 박정희 대통령이 침입하였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일본군 모자 쓰고 일본군 장화 쓰고 말 타고 뭐 그렇게 돌아다녔다고 그렇게 많이 하냐, 그게 조작입니다. 뭘 조작했느냐? 바로 골프 모자를 쓰시고 골프 장화를 친 거를 요놈들이 청와대 안에서 그렇게 하신 거를, 그거를 일본군 말장화와 일본군 군무를 쓰고 했다고 왜곡한 거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또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청와대 안에서 가족들끼리 있었던 건데 그것이 와전이 되고 해서 그렇게 거짓말로 확대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진실을 아는 사람도 나중에 그런 말을 할 때 분리할 때는 얘기를 안 하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 요거 오사단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문책을 받아서 오사단장의 해임을 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워낙 똘똘하고 출중한 장교이기 때문에 육군대학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최초로 장군이 육군대학에 들어가요. 보통 육군대학은 뭐 소령급, 중령급, 뭐 대령급들이 들어가서 교육받는데 최초로 이승만 박사가 소장으로 진급시키기 위해서 이제 육군대학에 입교를 시킵니다. 그래서
7월 15일 날 이제 오사단장에 해임이 되고 갈 자리가 없잖아요. 해임됐으니까. 근데 이승만 박사님께서 육군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장군이 다 교수들은 다 중령 소령급인데 교수부장이 뭐 대령급이고 이런데 그래서 육군대학의 장군을 첫 입교를 하게 되고요. 제가 여기서 또 재미난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한 건데 왼쪽에 졸업증서가 단기 4289년 즉 1957년 11월 8일입니다. 근데 모든 지금 역사학자들이 다 3월 30일 날 육군대학을 졸업했다고 다 하고 그리고 졸업하고서는 제 육군단장 부군단장으로 육군단장 백인엽 중장 밑에 부군단장으로 이제 갔다고 다 그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하루 종일 요거 찾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뜨죠. 12월 1월 2일 사이에 행적이 이제 떠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사진 지난번에 설명드렸고 놀라운 거는요. 육군대학에서 박정희 장군이 미국의 최신식 교범을 배우면서 교범을 배우면서 그걸 어떻게 정치와 경제에 활용할 것인지를 구상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만난 유명한 육군대학의 최고의 장교가 이세규 중령과 강상욱 중령입니다. 그래서 강상욱 중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청와대 국무비서관까지도 했지만 유일하게 사석이나 공석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한 10년 후배지만 선생님이라고 그럴 정도로 최고의 청년 엘리트 장교로 미국의 교범을 해서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최초의 원자전, 원자력을 가상한 원자전을 한 게 강상욱 중령이거든요. 그걸 이제 일군 사령부에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 육군대학에 들어가서 보니까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상욱 중령을 선생님으로 모셔가지고 개인 레슨을 받아가지고 배우다가도 이거는 경제에 이렇게 전문화가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누구냐? 이세규 장군입니다. 이세규 중령입니다. 근데 이세규 중령도 그렇게 총애를 받았는데 1968년도 을지 삼척지구의 간첩 사건 때 11사단장이었다가 그때 이제 문책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꼬여가지고 강문봉 장군하고 마찬가지로 여당의 김대중 대통령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아주 등이 진 그래서 혁명의 동지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장군 때부터 이때부터 총애했던 청년 장군이었는데 결국 정치적으로는 야당의 길을 가서 원수가 된 그런 분이 바로 이세규인데 바로 이때 육군대학에서 이제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육군대학의 사건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자, 요 사진 마지막 설명. 자, 요 사진이 이제 1957년 12월에 소장 진급을 하고 신년 초 우리 장모님 또 회갑 등등의 기념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님 또 세 번째 살려줍니다. 소장 진급 때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